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오늘은 김소진의 목마른 뿌리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뿌리, 목이 말라있다. 뭔가를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목마르다라는 거는 갈망, 갈증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 목이 말라있는 뿔입니다. 작품의 제목부터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김소진의 이 소설, 어떤 소설인지 같이 전반적인 내용 먼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분단 소설입니다. 분단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단을 소재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데 헤어져 있는 그 상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김소진 하면요, 여러분 2020년 수능에 출제가 됐죠? 어떤 작품 출제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EBS 수능 특강에 작년에 실렸었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 수능에 실렸었습니다. 연계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전거 도둑에서도 보면 나의 아버지가 월남한 인물이에요. 북에서 함경도 출신이었죠.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무능력하고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생계에 어떤 무기력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는데, 이 김소진 씨 뭐 쥐잡기라는 소설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거기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원래 북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유로 남매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뭔가 나만의 뭔가가 확보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념의 이유도 아니야. 내가 자유주의가 좋아, 민주주의가 좋아, 이런 이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생명을 살렸던 쥐가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 걸 보고 그대로 그냥 자기도 남쪽에 남겠다, 뭐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에 뭐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남에 남게 되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고 북쪽에 있는 가족들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물로 아버지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소진 소설의 아버지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소진 소설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들을 보면서 이 소설들이 대단히 자전적인 소설이다. 작가 개인의 어떤 개인사가 반영되어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목마른 뿌리에 나와 있는 아버지 또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과 또 그 인물이 그러니까 북에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쨌든 월남했기 때문에 월남에서도 또 새로운 남쪽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과 남에 있는 가족, 이 양쪽에 다 가족을 둔 아버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분단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분단이라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문제적인 상황을, 그 역사적이고 이 문제적인 상황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얼마나 파스라뜨렸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소설이다라는 얘기고요. 성격이 여러분, 여기 뭐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뭐 인류의 뭐 민족의 이런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소설이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가상적이라는 거 별표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작품은 분단 소설인데 통일을 가정하고 통일이 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어진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뭐라고? 가상적이다. 상상으로 지어진 소설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역사적인 사실을 상상한 거지 통일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지어진 작품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다시 말하자면 작품 안에 서술자 나가 존재하는 거죠. 작품 안에 서술자 나가 존재하고, 또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서술자이자 주인공이고, 내가 겪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 독자에게 하잖아. 독자가 청자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신뢰감이 있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내밀한 이야기를
주에 A라는 애가 나한테 자꾸 얘기해 준단 말이야. 내가 사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때 나 마음이 어땠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지. 그럼 그걸 듣는 청자는 되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쟤가 나랑 친하게 느끼나 보다, 나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근감과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목마른 뿌리는 그 시점을 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배경은요, 여기 나왔죠? 가상적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별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통일이 된 가상의 미래가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요, 임진강 인근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서술상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제, 분단의 상처 극복, 이복 형제의 해후와 화해를 통한 통일의 영원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 형제라는 건 여러분, 아빠는 같고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지. 배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엄마가 다른. 그러면 여러분, 북에 이제 이 아버지가 원래 북에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월남에서 남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랬으니까 그 북에 있는 사람과 남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만났구나. 그리고 이 화해를 통해서 화해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구나, 이 소설이. 그럼으로써 우리의 통일에 대한 어떤 소망, 갈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소설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방언은 함경도 방언이야. 함경도 방언. 그러니까 북에서 온 형제가 함경도 방언을 쓰는 거지. 왜? 우리 아버지가 북쪽에서 함경도 출신이었으니까 이 함경도 출신의 월남한 아버지가 자전거 도둑에도 드러나고 쥐잡기에도 드러나고 김소진 소설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아버지들이 등장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럼 북에서 그 함경도에서 아버지가 낳았던 자식이 남한으로 온 거지. 그래서 북한 사투리를 쓰는 거야.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데 그래서 사실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3번, 통일 이후에 실제로 겪게 될 상황을 현실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래, 그러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대단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충분히 있을 법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그거를 문학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있을 법하다. 그래, 그 사건이 그렇게 전개가 돼? 아, 그러면 가능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라는 형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충분히 있을 만한 사건이다 라는 거고요. 간결한 문장의 길이가 좀 짧다라는 얘기고요. 대화 중심의 사건 전개를 통해 내적인 갈등이 해소되고 또 인물 간 갈등도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이렇게 풀어지는 과정에 대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인물 제시 방법으로 뭐가 주로 쓰였다? 간접 제시, 다시 말하자면 보여주기가 주로 쓰이고 있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소설에서 가장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시점의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점이 뭔지는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소설에서는 인물 제시 방법이죠.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고, 요거는 기준이 되는 게 서술자야. 서술자가 직접 말하면 직접 제시가 되는 거고, 서술자가 자기 말은 최대한 줄이고 인물이 대신 말하게 하는 걸, 인물이 말하는 걸 서술자가 보여주기만 할 때 우리가 그건 간접 제시라고 말하는 거. 자, 기준점이 뭐다? 서술자가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인물 제시 방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소설 수업하면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 잡아드릴 거고요. 자, 어쨌거나 목마른 뿌리 간접 제시다라는 거, 그 부분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뭐 제목부터 나오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목마른 뿌리라는 거 비유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는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북에서 온 이복 형제를 맞이하고 다시 배웅하기까지 임진강에서 만나가지고 나의 집으로 왔다가 아버지의 산소에 들렸다가 나의 집에 와서 다시 임진강으로 배웅하는 공간이 계속 변화하는 것에 따라 사건이 전개가 되는 소설이다. 네, 특징입니다. 별표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본문 내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죠. 여러분, 처음 보는 소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능을 치르러 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볼 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 그런데 그때 줄거리를 밝혀준다 그러면 땡큐. 너무 고마운 거야. 앞부분 줄거리, 뭐 중략의 줄거리 이 부분에서 이 소설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머릿속에 탁 잡고 있는 상태로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또한 이 소설 또한 앞부분 줄거리가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어떤 것들 정리해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2002년 통일된 한국. 자, 가상의 상황 설정이 나왔다. 우리 지금 아직 분단 상태니까 통일된 한국 그러면 가상이구나 이렇게 잡는 거지. 통일된 한국의 남쪽 땅이 공간적 배경이야. 공간적 배경. 북쪽에 살고 있는 이복형. 뭐라고? 이복? 어머니가 다른 형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 태섭이. 자, 태섭이란 인물 나왔어. 어떤 사람이야? 이복형이야. 나랑 어머니가 달라. 아버지만 같아. 북쪽에 사는 사람이야. 라는 정보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흰 상자를 메고 찾아왔어요. 이 흰 상자에는요. 아버지 북쪽 아내인 최옥분 씨의 유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북쪽 아내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자에 넣고 나무로 내려온 태섭이라는 형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나의 아버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북쪽에서 가정을 먼저 꾸리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6.25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었고 그리고 그때 월남을 남쪽에 머물겠다라는 결정을 정말 우연치 않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살아가면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나도 태어난 거야. 그 다음 그러나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경제 생활을 영위할 만큼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지. 굉장히 무능력하게 살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병에 걸린데, 중풍에 걸리시거든요. 병에 걸린데 북쪽에 두고 온 아내 이름을 부르다 죽었대. 그러면 북쪽에 두고 온 아내 이름을 부르다 옥분이 부르다 죽었다는 건 그리움의 정서, 북쪽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정말 절실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움을 품에 품고 남쪽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선생님 4번에 정리해 놨어요. 아버지의 그리움의 정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여기 문제 보세요. 남쪽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상상해봐요 여러분. 남쪽 가족이 바라보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남쪽의 아내도 옆에 있었겠지.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죽어가면서 북쪽의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자기 남편이. 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이런 그 북쪽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란 정서가 남쪽 가족 구성원들, 나와 엄마에게는 되게 야속하고 소외감이 느껴지고 원망이 느껴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를 아버지에게 가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맥락을 통해 읽어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나는 나옵니다. 자, 1인칭 시점이라는 정보 나와 있고요.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이유가 여러분 4번에 있는 거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버지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런데 증오스럽기도 한 거야. 왜? 도대체 남쪽의 가족은 뭐지? 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도 하고 되게 북쪽에 뭔가 마음을 두고 몸만 있는 것 같아. 여기에는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애증의 감정을 갖고 살아갔던 겁니다. 됐죠? 요게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나의 심리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된 거고요. 나는 다시 앞으로 가서 태섭. 어떤 태섭이 누구였어? 북에서 온 이복 형이었잖아. 태섭과 함께 아버지의 묘에 갔다 오면서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가 생전 아버지가 차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날 밤 술상을 놓고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야. 문장을 앞문장과 뒷문장을 아주 긴밀하게 엮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뒤에 있는 스토리들을 추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 자, 근데
근데 이 태섭이 어디서 온 사람이야? 북쪽에서 온 사람이야. 북에서 온 사람이고, 나는 처음 봤단 말이야. 통일이 된 다음에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다. 통일이 되기 전에 분단 상황에서는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마음대로 올 수 있었나요? 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차던 시계를 그 형이 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디귿 연결되어 있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가 생전에 아버지가 차고 있던 시계야. 그러면 태섭이 남한에 온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닌가 봐 라는 정보를 또 던져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그 아버지를 정말 오래전에 만났었구나. 태섭이 북쪽에 살고 있는 태섭이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중심 사건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묘를 방문한 후에 이복형 태섭과 나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통일 상황이 가정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고요. 자, 기억 요거 3번도 별표 해놓고 가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개죠. 아버지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분단 때문에 북쪽과 남쪽에 모두 가족을 둔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을 거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가족 구성원들과도 갈등을 갖고 있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이런 갈등이라는 건 소설의 굉장히 포인트야, 포인트. 그지?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잡고 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앞부분 줄거리 마지막 마무리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태섭이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어릴 적에 내가 아버지의 손목에서 봤던 시계다. 거기까지 보신 겁니다. 자, 본문 시작됩니다. 아버지 집에 계시지?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통일이 되고 북쪽에서 형이 온 거잖아. 이복형이 온 거잖아. 그런데 아버지 집에 계시지?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대사는 과거 회상 장면이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앞부분 줄거리랑 연결하면 가능해진다. 됐지? 그러면 과거 회상 장면이 현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북에서 태섭형을 만난 건데 아버지 집에 계시지? 라는 과거 회상 장면이 나왔으니까 구성상의 특징이 나오는 거지. 구성상의 특징은 뭐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지금 서술하고 있는 시간과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시간은 어긋나 있다. 서술시와 경험시의 괴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자, 서술시는 뭐라고 여러분? 현재. 경험시는 뭐라고? 여기서는 과거잖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 그래서 두 개가 어긋나 있는 게 과거 회상 장면이다. 그 얘기야. 이해되시죠? 아버지 집에 계시지? 그러면서 메꼬모자는 청년을 시켜 가방에서 캐러멜하고 일제 과자가 든 봉지를 내밀었대요. 나한테 과자를 주는 거야. 캐러멜이랑 메꼬모자와 청년이. 메꼬모자는 여러분 북쪽에서 온 나의 작은아버지고요. 이 청년이 젊은 시절의 태섭이에요. 앞뒤 맥락을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미리 선생님 좀 언지를 주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분단되었을 당시에 북쪽에서 작은아버지랑 젊은 시절의 태섭이 남쪽으로 몰래 들어왔었다는 얘기지. 어린 나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납니다. 어린 시절에 나 마른 침을 꼴깍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가난한 시절 아버지가 무능력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무능력한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 일제 과자 캐러멜 뭐 가난했던 시절이기도 했고 뭐 먹어본 적이 없는 거지.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던 거지. 그러나 덥석받진 않았어. 경계심인 거지. 아이가 좀 신중하긴 하네. 오른발 검정 고무신 끝으로 내 주위에 땅을 파고 둥그런 원을 되풀이해서 그렸다. 고무신을 뱅뱅 발을 뱅뱅 돌리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기억에 내포된 어린 나의 심리와 인물 제시 방법 이런 거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계시지? 그러면서 과자를 덥석 줬단 말이지. 그 경계심
망설임,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고 그걸 오른발을 빙빙 돌리면서 원을 긋는 행동 묘사를 통해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행동을 보니까 얘가 되게 먹고 싶은데 뭐가 낯서니까 망설이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독자가 추정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런 인물 제시 방법을 뭐라 그런다? 간접 제시다, 보여주기다, 극적 제시다, 장면적 제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의어를 기억해 놓고 가시면 여러분 선택지 요것들 중에 어떤 말이 나와도 행동을 통해서 독자가 추측하게 만들어주니까 간접 제시 맞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어를 좀 암기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유의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좀 연결해서 해드린다면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인물에 뭘 보여주냐면 행동이나 외향을 보여줘요. 또는 대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자기가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인물들의 행동이나 외향을 보여주거나 대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간접적인 방식이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극적이라는 건 여러분 연극적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연극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인물의 행동이 보여지는 거잖아. 행동과 대사가 보여지는 게 연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극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대사 장면, 행동 묘사 장면이 이렇게 던져지는 거지 독자에게. 그래서 장면적 제시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어린 나가 그렇게 망설이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받아! 너희 집으로 우리 안내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 나는 체면을 지키려고 낯선 이에게 내가 무슨 그런 과자 따위에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만 허사였어. 그렇게 마음은 그랬어. 그렇지만 어린 나이의 인내력은 너무도 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린 내가 그 과자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였어 라는 해석, 판단을 가하고 있는 거는 어린 나였을까 아니면 어른이 된 나일까? 네, 어른이 된 나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은 같은 문장은 어른이 된 나의 서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표 체크해 놓고 가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회상이 나올 때,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올 때 소설에서는 서술 주체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서술 주체가 과거 회상 장면일 때는 서술 주체가 둘로 갈라질 수 있어. 경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경험자. 다시 말해 과거 그 사건을 겪고 있는 어린 나겠지. 그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누가 있냐면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는 현재 과거를 회상하며 적고 있는 어른 나인 거죠. 어른 나. 이렇게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이 서술 주체가 둘로 좀 나눠져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른과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죠. 사건을 직접 겪고 있는 건 어린아이일 거야. 그 과거 장면에서 누군가를 보고 있다든지 그 사건을 겪고 있는 건 어린 나죠. 그런데 그 어린 나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린아이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서술 주체가 어른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개념 하에서 얘를 봤을 때 어린 나이의 인내력이 너무 약했어. 그 유혹을 이 유혹이잖아. 뭐가 유혹이야 여러분? 캐러멜하고 일제 과자가 된 봉지는 어린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유혹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가난했던 시절 나는 그 중에서도 가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가 너무 큰 유혹을 받았어. 그래서 인내력이 바닥, 그걸 이길 수 없었지라고 판단하는 서술 주체는 어른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메꼬모자가 그 작은 아버지가 나는 모르지. 캐러멜을 탁 입에 넣어주는데 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입안에서 침이 막 홍수처럼 밀려들고 혓바닥이 격하게 꼬들고 와우 너무 감각적이다. 그치?
침이 홍수처럼 밀려왔대. 예, 지교 나와 있고요. 캐러멜을 처음 먹었을 때 그 황홀경,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가항력이었다. 불가항력,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난생 처음 캐러멜을 먹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렇게 예, 표현한 거죠. 불가항력이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이렇게 움직여서 기어이 과자 봉지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과자를 탁 주고 탁 나를 앞장 세워가지고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보죠. 그런데 문선줄을 딱 붙잡고 있을 만큼 너무너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 그러면 어떤 정보야, 여러분? 나가 데리고 온 이들 누구야? 메꼬모자랑 청년. 메꼬모자와 청년이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읽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보세요. 고영아, 내 이름이죠. 어서 나가 놀아라.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어린 나가 알면 안 되는 사건이지. 왜?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나가 그 들으면 안 돼. 그 어린 나가 들었다가 또 혹시라도 막 어디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네 집에 누구 왔었지? 그러면 네, 왔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버릴 수도 있잖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 놀으라고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죠. 근데 뭐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셔도 나는 막 그 일제과자랑 캐러멜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던 그런 과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길에 맞아. 이 함경도 방언이야. 굉장히 현실감을 주는 거지. 그 청년, 맺고 모자와 함께 찾아왔던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내래 작은아버지와 함께. 그러면 이 작은아바이가 누구야? 맺고 모자가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맺고 모자는 그 북쪽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인 거지. 작은아버지와 이 청년이 태섭이야, 이런 설명을 이 부분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고 간다는 건 소설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래 작은아바이와 함께 공작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이를 꾸며 활동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난파 간첩이었던 거지. 난파 간첩으로 왔어. 이런저런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 남은 공작이 바로 아버지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태섭 형님이 고개를 끄덕. 그래, 아바이를 함께 북으로 돌아가는 거였디. 내 공작의 마지막 공작이 라고 말하는 거야. 첫 대면이었지만 누구랑 처음 만났어? 아버지랑 처음 만났어. 아바이래 한눈에 날 알아보시더만. 혈육에 핏줄, 피는 물보다 중하다. 그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자기가 남한에 묶이면서 태어난 아이란 말이야. 태섭이가. 그런데도 우리 유복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와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그 깐난 애기였던 그 태섭이 청년이 됐는데 알아본 거야. 그거의 길에 바로 혈육의 끌어당김이라는 거 아임둥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 처음으로 아바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내래 소리 죽여 실컷 울었지. 아버지 이 함경도 방언이랑 섞어 하려니까 힘들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원망 등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얼마나 울었을까. 처음 만난 아버지 보자마자 너무너무 눈물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저를 두고 이렇게 남쪽에 머무르러 계셨나요? 하는 원망의 감정도 있었을 것 같죠. 그래서 너무너무 크게 울었대요. 원없이. 여기서 병든 몸으로 생고생하지 말고 같이 가서 오반이랑 잘 살자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야. 북쪽에 두고 온 가족에게로 돌아가자.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 아버지에게 했다라는 얘기를 태섭이 처음 밝히는 거죠. 그 말을 나는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어린 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태섭 형님이 와서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었구나.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목소리는 떨려서 나왔어요. 그 대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떨렸어. 왜 떨렸을까? 이유 나오는 거죠. 북쪽의 잔뼈가 굵은 고향에다가 부모, 처자식 모두 두고 남쪽으로 흘러나와서 당신의 저주받은 운명이 뭐야? 남쪽으로 흘러나온 거야.
자기랑 친한 모든 가족들 다 북쪽에 있어. 그런데 자기 혼자 딸랑 떨어져서 남쪽으로 왔어. 그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던 아버지가 아니던가. 느낌표 땅 연탄 접어줘 나왔고요. 게다가 남쪽에서는 병고와 병에 걸려 있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에서 공작원으로 파견되어 온 아우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던 피덩이 아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같이 고향과 부모 및 본처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그 말을 나 처음 들었을 때 이런 판단을 내가 해보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셨는데 어쩔 것인가. 아버지의 상황을 모두 이제 알고 있는 어른 나가 당시 아버지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지. 됐죠? 정리해본다면 언제나 그리워했던 북쪽으로 갈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 마음속에 남쪽의 가족들, 특히 어린 내가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내 안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게 됐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갑시다. 어쨌든, 자, 이 아버지의 이런 상황에, 그 절체절명에, 뭐, 이렇게 몸도 목숨도 끊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끼인 나란 존재가 무엇일까? 이게 정말 궁금한 거지, 나에게는. 그들이 내민 다디단 캐러멜을 애들 앞에서 자랑스레 씹으며 해정인의 골목을 신바람 나서 누비던 어린 나, 순수하고 철학기만 했던 나란 존재는 아버지에게 어떤 비중이었을까? 라는 걸 생각하니까 되게 막 자기 비하, 열등의식도 들고 굉장히 떨리고 뭐 이랬던 심리가 여러분들 좀 납득이 가시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11번 별표입니다. 기업, 길에 맞아.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라는 요 문장은요,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복귀하는 대사야. 그러니까 이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 회상과 현재가 연결이 되고 있는 문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 장면이랑 연결되는 거 이해되셨죠? 앞 장면은 뭐야? 어린 나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사건 딱 끝나고 길에 그 청년이 바로 나였디 라고 말하면서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딱 복귀하고 있는 대사다 라는 얘기가 됐죠. 기능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내포된 정서들은 다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보십니다. 아버지의 삶을 좀 정리해봐라. 독자가 바라보기에 아버지 삶도 굉장히 연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니? 정리 한번 해본다면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개인의 삶이 파탄났다고. 그리고 남북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 채 대단히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통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 아버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에게 그 어린 나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내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점점점점. 자, 이 소설의 말줄임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심리가 내포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어떤 심리였을까 잡아보셔야 됩니다. 망설여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복 질문하죠? 대답이 대답. 우회적인 대답이죠.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이 시계 봐라. 이 시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이거 아버지 시계 맞아. 이 시계가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바이라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이 시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봅시다. 야속하였어. 처음의 정서는 태섭의 정서. 태섭의 정서지?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실 때 야속했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붓도랑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붓도랑 같은 저수지 물을 딱 빼는데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물 같은 눈물을 막 흘리셨다는 거야. 같은 나왔으니까 지겹고 아무렴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 있겠어. 과장도 나왔죠. 얼마나 아버지가 슬퍼하셨는지를 부각하기 위한 과장인 거죠. 그런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의 붓쪽을 벌써 잊었다고 말이디. 여러분, 이거 진짜야 가짜야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인 거 어떻게 알아?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어? 북쪽에 두고 온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땐 제정신이 아니거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북쪽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그만큼 이 무의식의 차원까지 깊숙이 지배하고 있었던 게 북쪽의 가족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가족이 찾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난 북쪽을 벌써 잊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러니 거짓말인 거지. 얼마나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버지가. 이런 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아들이 굉장히 원망할 거를 알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 잊어라 이거지. 나 잊어라. 나 생각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얘기인 거지. 다르게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저 어린 것과 고생만 하는 애미를 보라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지. 야, 저 네가 너를 이 집까지 인도했던 저 철부지 어린아이를 봐라. 내가 쟤를 어떻게 두고 가냐. 그리고 내 아내, 남쪽의 아내, 고생만 하는 애미는 남쪽의 아내죠. 나 이렇게 무력하게 살고 무능력해서 그 남쪽 아내가 우리 집안을 건사하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남쪽 아내 고생만 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고 가겠니? 라는 거야. 남쪽에서 새로 꾸린 가정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나 북쪽이 잊었어 라고 말했다는 거지. 그 과거에. 그러니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어떤 특정 장면이 태섭이라는 인물의 현재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시며 가슴을 뜯어뜨렸디. 고통스럽고 비탄에 가득 차 있고, 태섭을, 자기 아들을 향한 미안함, 내적 갈등, 이런 게 막 그 행동으로 가슴을 막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태섭아 부르시며 엎드린 내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 아바이를 부디 용서하라. 내가 널 따라가지 못한 아바이를, 그리고 널 키우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라 하시면서 차고 계시던 시계, 정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비싼 그 시계를 풀어주셨지. 혹 아바이가 생각나면 시계라도 보라보자. 시계의 기능이 이제 삼축적인 의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땐 그렇게 말씀하신 아바이를 얼마나 섭했던지 서운함이 있었던 거지. 왜 서운했어? 남쪽 가족을 더 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진짜 잊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서운했던 거지. 하지만서도 나중에 지켜보니 그거의 옳은 결정이란 생각이 들었지. 왜 옳은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럼 따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쪽에 가서 또 마음이 편했겠냐고 이 아버지가. 남쪽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또 북쪽에서 또 괴로웠겠지. 그러면 그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북쪽 가족들은 또 마음이 편했겠냐고. 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지. 다. 분단이란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몰래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냥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인 거지.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현실을 흔들 수 없는 무기력한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결정. 가장 그때 상황에서는 그냥 누구라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라고 어른이 되어서 이해한 거지, 태섭이가 아버지를.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선생님 얘기한 그 내용이야. 철조망 이쪽 저쪽을 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야. 문제는 뭔데? 분단이잖아. 분단은 개인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이 돼? 안 되는 거지. 통일에 일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개인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러니 내래도 아마 만약 그런 처지라면 기록해 했을 거야 아마도.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는 태섭의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태섭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에게 갖고 있었던 원망이나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 풀렸구나.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나는 이제 나의 심리를 봅시다. 나는 숙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코가 맹맹, 눈이 여린 아내는 고개를 돌려 어깨를 뒤로 훔치고, 이 나만의 이제 그 부부가 다 막 우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동안 아버지 되게 오해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게 서자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왔어. 나는 적자가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북쪽에 가족이 먼저 있었잖아. 북쪽에 아내와 아들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 남쪽에서 새로운 부인을 얻어가지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닌 거야. 서자인 거지, 서자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거의 한 2순위 내지 3순위로 밀려 있을 거다.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고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존재야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 세상에, 아버지가 북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 남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런 심리 변화가 여기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태섭 형님의 그 과거 스토리를 듣고 나서 비로소
나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작은 아바이는 되돌아가는 길에 사단이 벌어져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남파 간첩으로 왔다가 이 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각이 된 거지. 거기서 돌아가셨어. 작은 아버지는. 나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간신히 살았디. 희생은 컸지만 그 일로 해서 우리 집안이 비로소 동요 계층에서 기본 계층으로 바뀔 수 있었디. 자, 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선생님 정리해놨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동요계층으로 살았대. 동요계층이라는 건 막 흔들리는 계층이란 뜻이잖아. 다른 말로 하면 반동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계층이 되냐면 경찰 가족이었던 사람들, 또 이렇게 월남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동요계층이야. 그러니까 언제든 이 가족들의 한 사람들이 남한에 살고 있거나 남쪽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예, 동요계층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이 동요계층으로 살았던 이유는 뭔 거야? 아버지가 월남했기 때문인 거야.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야. 아버지의 월남으로 북에 남겨진 가족들이 많은 핍박을 당해왔을 거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 태섭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원망을 품었었겠구나. 자기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남쪽으로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모두가 핍박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원망이 컸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태섭은 지금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참 가족애라는 거 참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21번도 우리가 사건 그 비어있는 칸을 좀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지.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태섭 또한 큰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위험천만한 난파 간접을 했겠냐.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동요 계층에서 기본 계층으로 평범한 북한의 인민들로 살아갈 수 있는, 북한에서 신분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난파 간첩원이 됐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19번 상징 나왔습니다. 분단현실을 상징하는 소진 당연히 휴전선에 거저 있는 철조망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17번 별표 5개입니다. 17번 여러분 뭐냐면 기억이야. 기억, 시계. 핵심 소재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다양해. 잘 정리해놓고 가십니다. 아버지가 태섭에게 준 거죠. 그래서 태섭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해. 그리고 동시에 이 시계 갖고 너는 가. 나는 남쪽에 남을 거야. 남쪽 가족을 버릴 수 없다는 아버지의 의지의 상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과거 사건을 떠올리는 매개체죠. 태섭이 시계를 봤는데 이거 옛날에 아버지가 차고 계시던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사건을 떠올리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고통과 진심을 이해하게 만드는 소재도 됐고요. 또 태섭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시계를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그걸 정말 손에서 놓지 않았겠지. 손목에 계속 차고 있었겠죠.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는 그런 매개물로 이 시계가 기능해 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핵심적인 상징물이 뭐다? 시계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이제 태섭 형님이 떠납니다.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평로라는 건 서울에서 평양까지 뚫려 있는, 지금은 자유로죠. 근데 이제 통일 이후에 이렇게 도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가정해 놓고 있는 거야. 이틀 전에 오셨구나. 태섭 형님을 모셔왔던 임진강 변으로 공간 이동해 가고 있죠. 만남의 광장 쪽으로 달리고 있다. 배웅하러 가는 거야. 차창 밖은, 자, 상징적 배경 묘사 나왔습니다. 맑고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24번 별표하고 연결. 날씨를 통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태섭과 내가 갖고 있던 내적 갈등이라든지 외적 갈등, 남북한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을 아주 맑고 쾌청했다라는 배경 묘사를 통해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형님, 내가 태섭을 부르는 말인 거죠. 면목 없습니다. 큰어머님 모시는 문제도 잘 악휘를 지어드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악휘라는 건 매듭을 짓는다는 뜻인데 매듭 짓지 못하고 가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큰어머님은 나에게 누굴까? 나에게 큰어머님은 아버지 북에 두고 온 아내, 다시 말해 태섭의 어머니를 큰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왜? 태섭의 어머니가 먼저 결혼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되는 거지. 큰어머님을 모시는 문제, 다시 말하자면 태섭 어머니의 유고를 아버지 옆에 묻는 거, 이걸 목적으로 태섭이가 찾아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은 문장 보세요. 자, 큰어머니라는 호칭, 나는 최옥분 그분을 서슴없이 큰어머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호칭의 변화를 통해 알려주는 거 뭐 내 내면에 있었던 갈등, 북쪽 가족들에 대한 그 낯섦 또는 원망, 미움 이런 감정들 다 해소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큰어머님이라는 호칭 그래서 중요해지겠죠. 죄송합니다. 큰어머님 유고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님 그 묘 속에 합장하고 싶어 하셨었는데 그거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뒷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은 태섭 형님의 무릎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흰 천에 둘러싸인 상자, 큰어머님의 유골이 담긴 거죠. 다시 말하자면 태섭의 어머니의 유골, 아버지 아내의 유골이 담겨 있는 거지. 북쪽 안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미안하긴 무수거 함경도방원 뭐가 미안해. 아이 미안할 필요 없어. 사실 내래 좀 성급했디. 안 그래요. 이쪽 저쪽 사정을 잘 토파서리 세밀하게 살펴서 순서와 조리 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되는 건데 말이야.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죠.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좀 순서 있게 조리 있게 차근차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통일이 되자마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짜고짜 유고를 가지고 나타났으니 남쪽의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길에도 오마니한테 아바이 계신 곳에 나들이라도 시킨 형용이니 그것도 괜찮을 거 아닌들? 어머니 유고 상태로나마 아버지 계신 곳에 왔다 갔으니 지금은 그걸로 만족이야. 이렇게 오히려 면목 없어하는 나를 위로하는 태섭 형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섭 형님은 일부러 쾌활한 목소리를 내요. 미안해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이제 나의 대사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건 좀 못하지만 늦어도 내년 한식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 잘 설득해서 일이 수월하게 풀리도록 할게요. 그럼 또 여러분 정보가 나온 거지. 왜 태섭이 자기 목적이었던 어머니의 유골을 아버지의 그 묘에 합장하지 못하고 도로 가져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의 어머니 때문인 거지. 다시 말해 남한에 있는 아버지 아내인 거지. 아버지 아내 당연히 허락할 리가 없지. 그치? 나의 어머니가 남쪽의 북쪽 안에 유골이 남편 무덤에 묻히는 걸 반대하는 거죠. 거기는 내가 들어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분노해 있는 어머니를 자기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속이 깜막힌 사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응어리가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미음. 누구에게 어떤 심리가 있다는 얘기겠어. 나의 어머니에게 북쪽 가족을 그리워했던 생전 남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이 그리워했던 북쪽 가족도 밉고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저희 아버지가 그리워하셨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또 얼마나 한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해. 태섭이가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배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중략 나와 있고요. 형님이 자 여기 상징 대단히 많습니다. 보세요.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갑자기 수많은 샛대 무리가 솟구쳐 날아올랐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좀 통일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철새들이 대단히 많이 날아오거든요. 쫙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 거야. 상징적 의미 있습니다.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구속이 없는 자유의 상징이죠. 새떼들은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유의 상징이고, 이 문장은 인간과 대비되는 마이너스의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물 플러스의 자연물을 활용해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뒤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란 게 알고 보면 저 하찮은 미물, 다시 말해 비상하는 셋대를 가리키는 거지. 저 하찮은 미물보다도 더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 얘기야. 어리석고 둔할 때가 있는 거야. 힘둥. 자, 인간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저 하찮은 미물이 오히려 플러스일 때가 있어. 전애들이 그토록 자유롭게 넘나들던 철조망을, 전애들 누구? 새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던 철조망을 반세기가 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인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비되는 인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은 뭐야? 철조망을 딱 거놓고 야 너 건너오지 마, 건너면 혼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서로 넘어가지 못하고 새들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걸 못하고 있었지 않나? 얼마나 어리석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과거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한 비판. 자, 30번 별표입니다. 태섭은 비상하는 셋대를 바라보며 단절과 억압의 과거를 비판하는 거야. 여기 문장을 통해서.
반세기 동안이나 철조망을 그 새들은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치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서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서야 그걸 열었으니 하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봅세 저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 통일 전에도 철조망 위를 맘대로 넘나들었을 거 아임도. 하지만서도 이제 우리 인간들이 철조망을 걷어치우니까 그들의 날개짓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문장 상징으로 읽힙니다. 남북한 동포들이 더욱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미래, 얼마나 우리 저 새들도 저렇게 더 희망차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데 우리 얼마나 또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만 했고요. 자, 돼지 얘기 나와. 이런 거 좀 그냥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별표입니다. 대비되는 소재 두 개 있었어. 셋째는 소통과 교류, 자유의 상징이었고, 반대로 인간이 만들어놨던 철조망은 단절과 구속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그 소재 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그의 왼편 무릎을 쳐다봤습니다. 왼편 무릎 여러분 뭐 있냐면 이 태섭이 북쪽으로 이제 남한의 공작원 난파 간첩으로 왔었잖아. 북쪽으로 넘어가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왼쪽 무릎이야. 거기를 이제 쳐다본 거죠. 그가 태섭이 빙그레 웃었어. 형님 그때 많이 다치셨죠? 불쌍 연민 형제애를 드러내는 대사. 기가야 뭐 보고 싶네. 태섭이가 자기 상처를 드러내. 여러분 자기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도 이게 좀 친밀감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상처를 보여줍니다. 허벅지까지 걷어 올렸는데 눈을 지그시 내가 감았다 뜨죠.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입니다. 내가 그냥 막 전혀 그 상처를 보기 위해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거야.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눈을 떴더니 무릎에서 정강이까지 굵은 뱀처럼 꿈틀거리는 흉측한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별표 상징입니다. 분단 이거는 정신적인 상처죠. 우리 민족의. 근데 그걸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를 태섭의 흉측한 상처로 구체화한 겁니다. 구체화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뱀처럼 꿈틀거리는 흉측한 상처,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품고 있었던 그 상처, 북쪽의 어머니, 남쪽의 어머니가 안고 있는 그 상처, 태섭과 내가 안고 있는 그 상처를 모두 다 상징하는 게 뭐다? 태섭의 육체에 난 상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나는 이번에 침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했어. 파편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요것도 상징으로 읽습니다. 그렇지 남아있지. 자, 나는 그 상처 위에 내 손바닥을 얹고 또 그러자 형님도 그의 상처를 덮은 내 손등위로 그의 선을 다시 포개입니다. 모두 다 상징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이 다 나왔습니다. 봅시다. 파편이 아직 남아있다. 분단의 상처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현실. 내가 그 상처 위에 내 손바닥을 얹는 거 분단의 상처잖아. 그 상처는 그 태섭의 상처는 근데 그걸 치유하는 그걸 위로하는 힘이 민족 동질성 회복에 있음을 다시 말해 형제애에 있음을 갈등 극복의 가능성이 형제애를 회복하는 거 동포애를 회복하는 데 있다.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걸 내가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손바닥을 얹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민과 위로의 정서가 또 그 행동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 손을 태섭의 형님의 손이 이렇게 또 포개지는 모습은 화해의 가능성, 둘 사이의 정서적 교감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과 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무리 결말 부분입니다. 또 굉장히 또 비유와 상징이 강한 두 단어가 보였죠. 형님, 우린 누가 뭐래도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 무슨 뜻이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거를 세상 말하면 무엇하겠음 타고난 빗줄인 것을 서로애가 닿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달프고 목마른 뿌리 여러분 나왔다 제목이죠. 소설의 제목 나왔죠? 얼마나 닿지를 못해서 얼마나 애달프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 등 이제는 그런 일 없어야 함도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본문은 끝났습니다. 자, 한 뿌리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예, 우리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한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같은 아버지를 둔 한 형제라는 게 이게 확장되고 확장되면 한민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말을 받아서 우리는 목마른 뿌리였어. 얼마나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았어. 라고 말하는 태섭의 목마른 뿌리, 만남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해왔던 우린 하나의 핏줄이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태섭 형님이 가요. 수특이 굳이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문장 몇 개가 있죠. 그 문장을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먼지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먼지바람을 이렇게 마시면서도 나는 정말 목이 마르지 않았어. 뭔가 단비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굉장히 촉촉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애로 동포애로 그렇게 사랑으로 내 마음이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작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통일의 가능성 어디에 있다? 우리가 한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냥 외국어 배우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건 남한과 북한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진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우리 가능하단 말이지. 우리는 한 뿌리였어. 하나로부터 출발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걸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회복할 때 통일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대단히 가상적인 분단 소설 한 편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북의 남의 고통을 분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통일을 남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그런 김소진의 자전적 소설 목마른 뿌리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